며느리년을 당장 끌어내라. 전현이 우리 집 재산을 훔쳤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던 날. 3년을 눈물로 섬기던 며느리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땅에 최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10칸의 논밭도 제법 되는 중인 집안이었지요. 그 집 안주인 최씨 부인은 마을에서 이름난 고집쟁이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보다 날카롭고 눈빛 하나로 하인을 벌벌 떨게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서방, 나이 22. 어머니 치마폭에서 자란 탓인지 마음이 약하고 줏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옳다 하면 옳고 그르다 하면 그른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 집에는 3년 전부터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 나이 20. 경기도 여주에서 시집온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습니다. 순이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시어머니 밥상을 가장 먼저 차리고 가장 나중에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면 등을 두드리고 발이 차다 하면 제 손으로 문질러 드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하루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의 눈에 순이는 언제나 모자란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이가 장독대 옆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순아, 너는 참 대단하구나. 저 시어머니 밑에서 어찌 그리 웃음을 잃지 않느냐? 순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애야,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남이 보아줄 때만 착한 사람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착한 사람. 하늘은 반드시 두 번째 사람을 기억한단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말이야. 순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추 포기를 들어 올리며 예, 할머니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담장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최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것이 밖에서는 착한 척을 하고 다니는구나. 최씨 부인은 그날부터 며느리를 더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최씨 부인은 아들 서방을 홍주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딸과 혼인시키고 싶었습니다. 이 고을 나씨 집안 교수가 있었는데 논밭만 수백 마지기의 아버지는 전직 현감이었지요. 최씨 부인은 그 교수를 며느리로 맞이하면 집안이 확 피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서방이 제 발로 여주까지 내려가 순이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 지참금도 없고 뒤를 봐줄 친정도 변변찮은 처녀를. 이놈아, 내가 제 정신이냐? 빈털터리 집딸을 데려와서 어쩌자는 게냐? 최씨 부인은 혼례 첫날부터 순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
새순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밥상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빠짐없이 올렸고 빨랫감은 손이 트도록 직접 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집 며느리 봤어.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최 씨 부인이 저 좋은 며느리를 몰라보는 거야. 눈이 있는 건지. 그러게 말이야. 복도 모르는 사람이지 뭐.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마음은 3년이 지나도록 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수록 배가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 무언가를 꾸미는 것 같았고, 조용히 있으면 속으로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 최분이었습니다. 최분이는 25의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혀가 날카롭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에게 날마다 며느리 흉을 늘어놓는 것이 낙이었지요. 어머니, 오늘 순이가 된장독 뚜껑을 열어두었더라고요. 어머니, 순이가 빨래를 마당 한가운데 널었어요. 창피하게 시리. 어머니, 순이가 이웃집 아주머니랑 수군수군하던데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최 씨 부인은 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서방은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고 아내 눈치를 보고 그러다 결국 늘 어머니 편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은 그해 겨울 섣달 20날에 일어났습니다. 최 씨 부인이 오래전부터 모아둔 엽전 꾸러미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은비녀 2개와 함께 안방 반다지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인데 어느 날 아침 열어보니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엽전이 없어졌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인들 방도 뒤지고 광도 뒤지고 부엌도 뒤졌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최분이가 슬그머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요. 순이가 안방 쪽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안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최 씨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그 순간부터 최 씨 부인의 의심은 화살처럼 순이를 향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순이를 마당 한가운데 불러 세웠습니다. 순아, 내가 안방에 들어갔느냐?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방에 들어간 일이 없사옵니다. 분이가 보았다는데 없다고. 정말이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허락 없이 안방에 든 적이 없사옵니다. 최분이가 팔짱을 끼고 나섰습니다. 오라버니, 올케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서방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만 껌벅였습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해라.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순이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순이의 방을 뒤지게 했습니다. 이불 밑, 옷 사이, 베개 속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엽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 씨 부인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야. 아니면 벌써 친정에 보냈겠지. 이웃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3년을 이 집에 바쳤는데. 서방은 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야, 일단 내 방에 가 있거라. 그것이 서방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과 최 분이는 오래도록 방 안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순이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알 것이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당에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년을 당장 끌어내라. 전현이 우리 집 재산을 훔쳤다. 하인 둘이 순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최 씨 부인이 방문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도둑년은 내 며느리가 아니다. 순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변명도 듣기 싫다. 서방은 문지방 너머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애원도 아닌 눈빛으로.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이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다시는 이 문 안에 발을 들이지 마라. 순이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마을 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멈추어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진사였습니다. 나이는 32. 한양에서 온 사람이었지요. 보기엔 허름한 선비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문화에서 일을 배운 사람으로 이번에 홍주 일대를 살피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순이가 맨발로 대문을 나서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순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순이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진사가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실 곳은 있으십니까?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보아하니 저 집에서 쫓겨나신 것 같아서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이 여주에 있사옵니다. 걸어서라도 가야지요. 겨울에 맨발로 여주까지요. 박진사는 품에서 집신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길을 다니며 늘 여분을 챙겨 다니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거라도 신으십시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사는 순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쫓겨나신 겁니까? 실례가 아니라면. 순이는 처음에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순이는 3년의 이야기를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엽전이 사라진 일, 시누이의 모함, 남편의 침묵,
그리고 오늘 아침 일까지. 박진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엽전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이 가시는 곳은 없습니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박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더디더라도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했던 말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주까지 안전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마을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허름한 등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신을 신고 일어섰습니다. 박진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최 씨 집 근처를 기웃거리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으니 아무도 그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아주머니 한 분이 쫓겨나시던데요. 주막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 집 며느리가요. 3년을 어찌나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엽전을 훔쳤다고 쫓아냈다잖아요. 그 며느리가 정말 훔쳤을까요? 천만에요. 그 순이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3년을 지켜봤는데 내 눈은 안 속아요. 저 집 시누이가 수상하다고요. 내 눈엔. 박진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시누이요? 예, 분이라고. 과부로 돌아와서는 날마다 어머니한테 며느리 흉만 늘어놓는 여인이에요. 제가 보기엔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잘 보이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 시누이가 요즘 달라진 게 있던가요? 돈이 생겼다거나. 주막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맞아요. 요 며칠 전에 분희 씨가 포목전에서 비단 저고리 감을 샀거든요. 어디서 돈이 생겼나 했더니 설마요? 박진사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포목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포목전 주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최 씨 집 분희 씨가 비단감을 사갔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돈으로 계산했습니까? 포목전 주인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엽전이었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꾸러미째로 가져왔거든요. 보통은 한 입, 두 입 꺼내는데. 꾸러미째요? 예. 꾸러미 열어서 세는 게 귀찮다고 저한테 그냥 꾸러미 하나 통째로 주면서 거스름 돈 달라고 했어요. 박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마을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최 씨 집 하인 중 나이 든 늙은 하인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사랑채 밖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에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늙은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해가 넘었지요. 며느리가 쫓겨났군요. 하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어르신 눈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하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엽전이 없어지기 사흘 전날 밤이었어요. 제가 늦게까지 장작을 패다가 안채 쪽을 지나는데 분이 아씨가 안방에서 무언가를 품에 안고 나왔어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은 못 봤지만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들 처지가 아니지요. 하인이 감히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포목전의 엽전 꾸러미, 늙은 하인의 목격담, 그리고 주막 아주머니의 증언.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워낙 고집이 세고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으니까요. 박진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최 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한양에서 온 사람인데 이 마을에서 물건을 좀 잃어버렸소. 혹시 이 댁에서 본 것이 없으신지 여쭤보러 왔소이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 문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가 한양 이조판서 댁에 아는 분이 있어서요. 하고 덧붙이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최 씨 부인은 박진사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과자를 내오고 갑자기 살갑게 굴었습니다. 박진사는 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보다 오는 길에 이 댁에서 며느리분이 나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도둑년이라 내쫓았지요. 허허, 며느리가 도둑이라니. 무엇을 훔쳤습니까? 엽전 꾸러미와 은비녀 2개요. 안방 반다지에 넣어두었는데 없어졌지요.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을 포목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최 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가 엽전 꾸러미째로 비단감을 사갔다고 하더군요. 따님 분이 씨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분이 자기 돈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꾸러미째로요? 박진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엽전이 없어지기 전날 밤에 분이 씨가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이 댁 하인이옵니다. 최 씨 부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감히 남의 집에 와서. 박진사는 천천히 일어서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홍주 일대를 순찰하던 박아무개입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패를 본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이고, 나리,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억울하게 내쫓은 것이 잘못인지 아셨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들킨 것이 잘못인지 아셨습니까?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진사는 분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분이는 마루에서 이 광경을 보다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눈을 마주치자 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이 씨,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그 엽전 꾸러미는 어디서 났습니까? 분이는 한참 떨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반다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포목전에서 비단감을 샀습니다.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일부러 며칠 전 며느리가 안방 근처에 있는 것을 봤다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분이야, 내가 어떻게... 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칭찬받을 때마다 저는 없는 사람 같았어요. 쫓아내고 싶었어요. 마당에는 서방도 나와 있었습니다. 서방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순이야. 하지만 순이는 이미 이 집에 없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여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최 씨 부인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박진사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잠재울까?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구 씨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구 씨 노인은 이 고을에서 40년을 살아온 원로였습니다. 박진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기 전에 마을 어른이 나서서 중재하면 어떻게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어르신, 저희 집안 일이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 씨 노인은 최 씨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씨 부인, 내가 당신 편을 들어줄 수가 없소.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나서겠소. 어르신, 제가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안 망신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 망신은 이미 됐소. 더 중요한 건 그 며느리가 억울함을 씻는 것이요. 최 씨 부인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서방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빨리 여주로 가거라. 순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입막음을 해야 한다. 친정 식구들에게 적당히 돈을 쥐어주고 이 일을 조용히 하자고 해라. 서방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뭐라고? 서방이 처음으로 어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억울합니다. 제가 순이를 데려오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놈이 정신이 있는 게냐? 내 어미 체면이 어찌 되는지 생각해봐라. 어머니,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지키려 하시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체면의 껍데기입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얼굴로 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사가 이조에 올릴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최 씨 집 담장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최 씨 집에서 며느리를 억울하게 쫓아냈대. 그것도 시누이가 누명을 씌웠다는 거잖아. 세상에 3년을 저렇게 모셨는데. 마을 여인들이 혀를 찼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년간 며느리에게 쌓인 감정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대문 앞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편 순이는 여주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집신 하나가 중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순이는 길가 돌 위에 앉아 집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위에 노숙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방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서방은 말에서 내려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도 알게 됐다. 돌아가자. 순이는 한참을 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순이야,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서방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겠느냐?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서방은 울먹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여주까지 데려다 주겠다. 순이는 천천히 말 위에 올랐습니다. 여주에 도착한 순이는 친정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아, 무슨 일이냐? 순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려나왔고 남동생도 나왔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친정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친정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3년을 버텼던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뒤섞여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참았던 것인가?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도 순이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이는 일어나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3년을 바쳐도 의심받고 쫓겨났다. 하지만 서방님이 무릎을 꿇었다. 처음으로. 순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옆집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남이 보아줄 때만 착한 사람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착한 사람. 하늘은 반드시 두 번째 사람을 기억한단다. 그리고 박진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더디더라도요. 순이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물을 깃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정성을 다했던 그 시간들을 순이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시간들을 억울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남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어서 한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은 헛되지 않았다. 순이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방으로 돌아가 눈을 붙였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억울하게 쫓겨난 집인데. 예. 하지만 억울함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서셨습니다. 돌아가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최 씨 부인이 또 그러면 어쩌려고.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마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맞선 것을 보셨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바로 돌아오너라. 순이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 아버지. 순이는 친정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방이 여주에서 하룻밤을 묵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홍주를 향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홍주에 돌아온 순이를 기다린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박 진사가 마을 사람들과 최 씨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구 씨 노인도 나와 있었습니다. 박 진사는 순이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잘 됐습니다. 그는 순이를 마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최 씨 집 며느리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역시 며느리가 억울한 것이었네. 세상에 시누이가 훔치고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박 진사는 최 씨 부인과 분이를 마당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기세가 꺾여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진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분이 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말하십시오. 그 엽전 꾸러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반다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포목전에서 비단감을 샀습니다.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일부러 며칠 전 며느리가 안방 근처에 있는 것을 봤다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남의 집 며느리 인생을 가지고. 박 진사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딸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도 없이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순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최 씨 부인이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3년을 그리 섬겼는데 내가 눈이 멀었구나. 순이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겠느냐?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 진사가 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분이 씨는 이 일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포목전에서 산 비단감은 돌려드리고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이 잘할수록 저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만. 순이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의 마음속 외로움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과부가 되어 돌아온 딸.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며느리 흉을 늘어놓던 여인. 순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분이 씨, 저도 이 집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같았을 것입니다. 분이는 결국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사는 마지막으로 서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은 앞으로 아내 곁에 서십시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서방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씨 노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집안일은 마무리됩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니 마을에서도 더 이상 이 일을 입에 올리지 맙시다. 마을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박진사는 순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가 한 것은 조금 빠르게 도운 것뿐이지요. 박진사는 웃으며 마을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최 씨 집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여전히 고집이 세었지만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순아, 오늘 날이 차다. 국물이라도 뜨겁게 끓여라. 그것이 최 씨 부인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분이는 마을 바깥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작은 삭실거리를 하며 스스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순이에게 채소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하면서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방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순이 곁에 앉아 하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깃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삶이었으니까요. 마당 한쪽에 봄이 오면 꽃이 피는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순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손수 심어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올해도 어김없이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순이는 마당에 서서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더디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진실은 결국 제 길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순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